자, 오늘은 이제 제 6장에서 제 10장까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다가 녹화가 중지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설명했던 걸 지금 다시 하고 있어서 자, 1번부터는 지금 제 6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1번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자, 이게 나왔을 때 5가지 방법을 떠올려야죠. 어떻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논점은 이 대안법이 복수양식법이에요. 똑같은 용어인데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대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내적 일관성 분석법은 크롬바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반분법은 한 번만 조사합니다. 2번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 이거 틀렸죠? 이 반분법의 연장인 크롬바 알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터디 그 기수 중에 누가 오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지나쳤는데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 크롬바 알파법은 알파는 그 따로 이게 단점이 없는 거냐 왜 책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 크롬바 알파는 이게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컴퓨터로 계산하지 않는 이상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양한 전산 프로그램이 통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 계산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롬바 알파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단점이라면 계산하기 어려웠는데 근데 그 계산은 지금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알았죠? 통계 프로그램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재검사법을 활용해 신뢰도를 평가할 경우에 측정 대상이 동일합니까? 맞죠? 그죠? 재검사법은 동일 측정 대상을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측정합니다. 그죠? 동일한 측정 설문지를 가지고 자,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복수양식법이 대안법이라니까요. 그죠? 복수양식법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죠. 여기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야 합니다. 자,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죠. 예, 문항수가 많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은 커집니다. 크롬바 알파 값은 0에서 1의 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알파 값은. 그래서 0은 이때는 신뢰도가 전혀 없는 거고요. 여기는 1일 때는 완벽한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크롬바 알파 값이 커질수록 신뢰도는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문항수가 증가하면 여기 보면 측정 항목수가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측정 항목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 줄여야 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죠. 늘려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 이거 지금 줄여야 한다. 틀렸죠. 여기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타당도 평가 기준인데요. 여기 지금 타당도를 물어봤는데 어떤 척도와 기준이 되는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본 것은 우리 동시적 타당도예요. 동시적 타당도 내가 개발한 척도. 그죠? 그것과 이미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는 다른 척도와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건 동시적 타당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척도의 기준 관련 타당도는 구성체 타당도이다. 아니죠? 타당도는 크게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로 나뉘는 거죠. 기준 타당도가 구성체 타당도인 것은 아닙니다. 자, 타당도와 신뢰도는 비대칭적 관계죠. 왜냐하면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는 있는 거죠. 근데 신뢰도가 있다고 타당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대칭적 관계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높은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죠?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맞습니다. 자,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또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실제보다 5g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확하게 측정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도는 없는 거죠. 그죠? 신뢰도가 있는 거죠. 그죠? 타당도는 없고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편향은 13번부터는 이제 측정의 오류입니다. 측정의 오류,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죠. 근데 이 편향 나오면 무조건 제가 이거 체계적 오류라고 했어요. 그죠? 이 편향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죠?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죠. 자, 근데 체계적 오류는 측정 도구의 구성에서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죠? 강의에서 설명했었어요. 세금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인상하려고 한다라고 물어보면 그것보다는 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등 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더 긍정적인 응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이거든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은 체계적 오류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측정의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와 관련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죠?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딱 외워야 돼요. 아예.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16번.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은 신뢰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은 체계적 오류라니까요. 체계적 오류니까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틀렸습니다. 편견 없는 단어. 자, 문화적 편견을 얘기해요. 문화적 편견은 체계적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편견을 일으키는 단어가 아니라 용어가 아니라 편견 없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화되죠. 문화적 편견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맞습니다. 자, 코딩 왜곡은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9번. 자, 이제 19번부터가 제7장입니다. 제7장은 표집이죠. 표본 추출에 해당되는데요. 전수조사에서 모수와 통계치의 구분은 불필요하죠. 그죠? 전수조사,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나온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통계 분석을 하면 통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계치는 그거 자체가 모수치예요. 모수. 그죠? 모집단의 값인. 그러니까 모수와 통계치 구분이 불필요해요. 왜? 전수조사해가지고 통계 분석에서 나온 통계치는 그것 자체가 모수니까.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표지보차는 모집단의 동질성에 영향을 받죠. 그죠?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게 되고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됐으니까 그 표본으로 통해서 얻어진 이 통계치는 모집단의 값인 모수와 차이가 가까워지겠죠. 그죠? 따라서 표지보차는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든 모집단의 동질성이 클수록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게 되고 표본 오차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모집단의 동질성,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있죠? 맞아요. 자, 모집단이 이질적일 경우 그러면 모집단이 이질적이면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집단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뭐 주황색 이렇게 5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표본의 수를 5개만 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5개가 다 반영이 그 색깔 5개가 다 반영이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3개만 뽑는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표본의 이 5가지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려면 표본 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집단이 이질적이면 표본 오차가 커지게 되거든요. 표본 오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돼요.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대표성을 증가시키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결국은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되게 되고 표지볼차는 작아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겁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 오차와 정비례합니까? 아니죠.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될수록 얘가 커지게 되면 표본 오차는 줄어들어요. 그냥 반비례죠.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입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 이제 표준 오차가 커지면 표집 오차 커집니까? 맞죠. 표준 오차와 표집 오차는 같은 용어니까. 자, 표준 오차, 그다음에 표본 오차, 표집 오차 모두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죠?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 겁니다. 다. 그죠? 따라서 맞습니다. 자, 동일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집 오차는 감소하죠.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죠?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모집단이 100명이라고 봐보세요. 근데 표본의 크기를 딸랑 10개만 뽑았다고 하세요. 100개에서. 그래서 그 표본의 10명의 표본을 가지고 나온 값을 가지고 100명을 조사하지 않고 100명의 값을 추정한다고 할 때 그 모수를 추정한다고 할 때보다 이 100명일 때 그 표본의 크기를 10명일 때보다는 20명, 30명, 40명, 50명으로 늘려가지고 하게 되면 그 50명을 통해서 얻어진 값은 100명인 모집단의 것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더. 그죠?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모집단의 값인 모수와 표본의 값인 통계치 간의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표본의 크기가 지금 음소거가 지금 안 돼 있는 선생님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표지보차는 감소합니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신뢰 수준. 자, 이 신뢰 수준을 높이면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고 했죠? 신뢰 구간은 통계치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결국 이제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는 뜻은 표집 오차가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해버리면 돼요. 알았죠? 자, 이거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집 오차는 증가돼요. 감소한다고 하면 안 되고 증가된다. 알았죠?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신뢰 수준 95%는 유의 수준은 여기는 5%를 허용한다는 뜻이고 얘는 1%를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99%에서 95%에 99%로 늘린다는 거 하는 것은 자, 늘린다는 것은 자, 여기 일종 오류가 얘가 뭐죠? 일종 오류가 유의 수준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유의 수준 5%에서 1%로 줄어들었으니까 일종 오류, 유의 수준 일종 오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 오류는 5에서 1로 줄어들었네요. 그냥 맞죠?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려면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준 오차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증가된다고 했어요. 신뢰 수준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표본의 오차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후속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이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켜야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일 확률 선정법이죠. 우리 그 확률 표집이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하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된다. 그렇지만 그걸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하면 틀린 거죠.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되긴 하지만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죠?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히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우리 체계적 표본 추출은요. 체계적 표본은 뭐였죠? 표집 간격만큼 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이 표집 간격. 그래서 이 명단이 섞여 있지 않으면 제가 계속 과장만 뽑히거나 팀장만 뽑히거나 대리만 뽑히거나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기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이죠. 근데 층화 표집은 비례층화 표집, 비비례층화 표집, 최적분화 비비례층화 표집. 그죠? 최적분화 비비례층화 표집을 가중 표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층화 표집 자체가 확률 표집이니까요. 비비례층화 표집도 당연히 확률 표집이죠. 그죠?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층화를 통해서 자, 층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모집단이 1000명이면 그중에 기독교인 500명이고 뭐 천주교인 300명이고 불교인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기독교인 500명끼리 그다음에 천주교인 300명끼리 그다음에 불교인 200명끼리 모아놓고 거기서 50명, 30명, 20명을 뽑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층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층화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동질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모집단의 동질성은 표본의 대표성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층화를 통해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는 표집 오차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층화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 대표성이 높은 표본 추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모집단의 동질성을 높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지금 그다음 이제 군집 표본 추출인데요. 이 군집 표본 추출은 뭐였죠? 지역 표집이었죠? 그죠? 시, 구, 서울시면 그 다음에 55개 구로 나눠놓고 그중 몇 개 구를 뽑고 그 다음에 뽑혀진 구 내에서 동으로 그래서 다단계 표본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고 할 때는 비확률 표집으로 하지 않아요. 이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려고 할 때는 확률 표집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은 할당 틀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모집단의 그 비율, 뭐 성별 비율, 학력 비율, 뭐 출신 비율, 뭐 등등등 이런 비율로 연령 비율 뭐 이렇게 나누어는 표예요.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눈덩이 표집. 여기까지가 이제 37번까지가 제 7장입니다. 그죠? 눈덩이 표집. 여기까지인데 눈덩이 표집은 모집단의 규모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죠. 일탈 하위 문화를 연구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일탈 하위 문화 연구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8번부터가 제 8장입니다. 제 8장 자료 수집과 질문지법인데 여기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3개만 넣어놨는데 자,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는 자기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다.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편조사는 자기기입식이 맞죠. 하지만 전화조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우편조사는 프로빙 기술이 중요하다. 이 프로빙이 뭐였어요? 꼬치꼬치 키워묻는 것이라고 했어요. 심층 면접. 자, 이건 면접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편조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배포조사는
대폰 조사도 우편 조사처럼 응답자가 조사자가 없을 때 응답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1번부터가 여기가 9장입니다. 여기 이제 면접법과 관찰법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죠. 9장이. 그죠? 여기 47번까지가 면접법 관찰법 9장인데요. 자, 대면접. 방문조사원에서 보충적 자료가 수집이 가능하죠. 그죠? 맞네요. 네, 41번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우편조사보다는 비용 많이 듭니다. 그죠? 직접 찾아가야 하잖아요. 약속 잡고 장소 정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면접법은 면접 목적에 따라 진단적 면접과 조사 면접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요런. 근데 똑같이 면접법처럼 관찰법도 이렇게 나왔어요.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로 구분돼 이렇게. 예,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진단적 면접과 조사 면접은 또 뭐냐? 굳이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딸랑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면접법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관찰법도 이것 말고도 나누는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제가 책에다 소개하지 않는 이유가 굳이 거기까지 아직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찰법은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해요. 그죠? 관찰은 현장 포착, 자연적인 현상을 즉각 포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장점이거든요. 관찰의 가장 큰 장점인데, 자, 이 관찰법은 도구 효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도구 요인이 뭐였냐면은 도구 요인이 뭐였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도구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요,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검사 요인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내적 타당도 자율 중에서. 그죠? 근데 이게 관찰법의 경우, 관찰이나 면접의 경우에는요, 똑같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똑같은 측정 도구다 하더라도 측정 방법 자체가 면접이나 관찰로 하는 경우는요, 측정 도구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관찰 또는 면접하는 대상, 면접 조사원 또는 관찰하는 연구자가 달라져 버리게 되면 도구 요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이제 면접이나 관찰의 경우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자에. 알았죠? 그래서 이 본래는 자, 다시 한번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도구 요인이 뭐였냐면은 검사 요인은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두 번 조사했을 때는 검사 요인이 발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A라고 하는 측정 도구를 했으면 두 번째는 다른 측정 도구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도구가 다름으로 인해서 도구 요인이 발생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도구 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면 그러면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측정 방법 자체가 면접이나 관찰로 했을 경우에는 도구 요인이 발생해 버려요. 알았죠? 왜냐면 이제 그 사전검사를 했을 때에 사전에 면접했던, 그러니까 관찰했던 사람과 사후에 면접 또는 관찰했던 연구자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버리면 그러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돼 가지고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구요인이 오히려 발생되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비참여 관찰은요. 비참여 관찰은 뭡니까?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면 안 되죠. 그죠? 참여 관찰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비참여 관찰은 상호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질문을 항상 받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는 건데, 우리가, 자, 이 참여 관찰과, 그 다음에 이제 비참여 관찰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요, 요거를,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완전 참여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완전 관찰자라고 하면 우리 그 질적 연구에서 완전 참여자와 완전 관찰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완전 참여자와 완전 관찰자를 양극단으로 해가지고 이걸 관찰법 쓴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이제 완전 참여자 다음에 관찰 참여자라고 해요. 여기를 관찰 참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참여 관찰자라고 해요. 여기를 참여 관찰자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 보면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이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분해가지고, 물론 여기 이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여기가 지금 글씨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 구분 여기다가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구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여기 전체를 이렇게 해서 구분이라고 적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신분을 밝히느냐, 신분을 제시하느냐, 신분을 밝히느냐. 본래 몰래 하면 안 되잖아요. 조사 윤리성이 조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몰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 참여자는 신분을 속여요.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네, 속인다라기보다도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 관찰자도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여기는 밝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참여 여부인데, 참여 여부에서 당연히 여기는 참여하지 않죠. 비참여 관찰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참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네 가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참여 관찰이 완전 참여자고 비참여 관찰이 완전 관찰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에서는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것도 보완해드렸고, 그 다음에 조사론이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딱 시험에 나온 부분까지만 제가 딱 깊이를 정해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48번부터가 여기에 10장입니다. 10장. 비반응성. 그다음에 비반응성 자료 수입, 그다음 내용 분석이죠. 10장. 자, 비반응성 또는 비관여적 연구조사는 타당도와 신뢰도 간의 선택에 따른 딜레마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자료에 누락된 결제값을 복구할 수 있다고 했나요? 복구할 수 없죠. 다만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의 결제값을 대체할 수 있죠. 자료의 결제값을 대체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자료 분석. 다시 한번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니까요. 들렸죠? 여기 이제 선택에 따른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한부모 관련 기존 통계 분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2차 자료 분석이거든요. 얘가 2차 자료 분석에서는 제가 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게 된 다른 그러니까 정부 통계 간행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통계청이 이제 통계 간행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면 그러면 생태학적 오류에 취약하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통계 자료들은 그 지역을 단위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통계 수치를. 그러니까 지역적 단위로 얻어진 그 통계 자료를 이용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개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내용 분석. 기록으로 남지 않은 의사 전달까지는 할 수 없죠. 기록으로 남은 것만 가능합니다. 그죠? 내용 분석은. 그다음 이제 기존 자료 의존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기록된 것만 가능하니까 제한적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신문책 자료, 직접 자료가 아니에요. 간접 자료죠. 간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틀렸네요. 틀렸고. 이거 아니고 지금 틀렸습니다. 자, 역사 연구도 소급 조사 가능하죠? 그죠? 역사 자료들은 다 기록 자료잖아요. 그죠? 소급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역사적 분석과 같은 시결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 가능하다. 이거 맞네요? 맞아요. 여기 참 지금 자,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결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죠? 왜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고 여기는 맞았습니다. 예. 55번 맞았고 57번 틀렸습니다. 자,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하게 되면 수집량이 많아지죠? 단어 양은 많아지니까요. 맞습니다. 자,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그죠? 기록된 그 자료가 그 당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잘
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을 수 있어서 이 타당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확보가 어렵다. 맞습니다. 표집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일단은 일관성이죠. 일관성과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고 신뢰도는 그 다음에 타당도는 정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수의 조사자를 통해서 측정한 점수를 비교해서 의견 일치도를 보는 것은 뭐예요? 상호 관찰자 기법입니다. 상호 관찰자 기법이고요. 이 상호 관찰자 기법을 우리가 조사자 간의 신뢰도라고 했죠. 조사자 간의 신뢰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조사자 간의 신뢰도라고 하지 않고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상호 관찰자 기법은 어떤 때 주로 사용하게 되냐면 자, 관찰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계산할 때 신뢰도를 계산 할 때 많이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는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은 동일한 상황 그 한 상황만 발생되는 거잖아요. 물론 동일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상황은 여러 번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 번 관찰이 힘들 때 여러 번 관찰이 힘들 때 복수의 관찰자들 둬가지고 복수의 관찰자들이 측정한 값들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 측정하잖아요. 그죠? 반복 측정해서 그 반복된 값들이 측정 값들이 이제 일치되는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관찰자들이 그 측정한 값들이 한마디로 여러 번 반복해서 관찰한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되풀이 측정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의견일치도 조사자 간의 의견일치도라고 했었는데 이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크롬발파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죠. 신뢰도 측정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종합사회복지관 채용 시험에 A 성적이 높고 B 성적은 높았어요. 자, A가 높았고 B는 낮았네요. 두 사람 같이 복지관 입사했는데 B가 A보다 업무량이 뛰어났다면 본래는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의 업무량이 뛰어나야 하는데 지금 낮은 사람의 업무 수행력이 뛰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측적 타당도 낮죠. 그죠? 예측적 타당도가 낮죠. 그죠? 자, 측정되는 개념에 속한 이론 체계 내에서 다른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타당도가 뭐라고 했죠? 구성 타당도였습니다. 구성 타당도 또는 이걸 개념 타당도라고 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게 65번이 구성 타당도에서 쓰이는 방법인데요. 이게 바로 다중특질 다중방법입니다. 다중특질 다중방법인데요. 이게 우리 시험에 정답은 아닌데 얘가 들러리로 보기 지문에 떴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제가 강의에서 PPT로 강의할 때 거기에다가 잠깐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MTMM이라고 했습니다. MTMM. 그죠? 자, 이 다중특질 방법은 구성타당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에요. 자, 한 개념이 복수의 특질들과 복수의 방법으로 측정된다면 각 특질 내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특질 항목들과의 상관관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요것만 이번 시간에 조금만 보완을 해드리려고 지금 아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은요. 자, 잠깐만요.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 교재 그 343쪽에 보면 자 거기다가 페이지 지금 책이 없으시는 선생님들은 잠깐만요. 자, 책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페이지만 적어 놓고요. 페이지만. 혹시 지금 음소거가 안 되는 선생님들은 음소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이게 녹화에 잡음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자, 페이지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암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어디냐면 여기서 타당도. 그 343쪽입니다. 343쪽. 지금 책이 있는 선생님들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성타당도는 자 혹시 지금 없으시면 녹화 보면서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해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 거기 구성타당도는 내용타당도처럼 개념의 내적 구조에서 측정의 적합성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둘의 차이점, 그러니까 내용타당도하고 구성타당도의 차이점은 뭐냐. 자, 보니까 내용타당도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도출된 측정 항목들이 개념의 내적 구조에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려고 그래요. 제가 강의에서 주로 사용했던 개념은 뭐 청소년 비행을 측정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피 비행, 지휘 비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려고 해요. 지금 연구자가. 그러면 연구자가 개념적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개념적 정의를.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청소년 비행에서는 나는 도피 비행과 지휘 비행만 할 거야. 이렇게 개념적 정의를 내린다고 그랬죠. 제가. 아니 그 명목적 정의를 내린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자, 여기 보면 자아 존중감을 개념적 정의를 먼저 내릴 때 자아 존중감이란 자긍심,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자기 노출, 그 다음에 개방성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려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뭐 한 거냐면 개념적 정의 내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자아 존중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렸다고 보세요. 개념적 정의 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명목적 정의는 빼고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긍심, 자신감, 자기 노출, 개방성 있잖아요. 얘들 측정하려면 얘들 쪼개야잖아요. 그 쪼개는 게 뭐였죠? 조작적 정의였죠. 그죠? 만약에 얘들 이제 쪼개요. 얘들을 쪼갰어. 얘들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도피 비행은 가출, 무단결석 이렇게 쪼개듯이 쪼갰다고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휘 비행은 이제 제가 술 마시는 거, 담배 피고 그다음에 성관계 맺는 거, 그다음에 노래방 출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휘 비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긍심에 해당되는 이 세부 요소들도 쪼갠 거예요. 지금 T1, T2, 그다음에 T3, T4, T5, T6, T7, 뭐 T8 이렇게 T9 이것도 세 개로 T10, T11, T12. 자, 이렇게 쪼갠 거. 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쪼갠 거는 뭐냐면 조작적 정의를 내린 겁니다. 조작적 정의.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교재 보면은 구성타당도하고 내용타당도의 차이점에서 내용타당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재 보면 내용타당도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도출된 측정 항목들이 개념의 내적 구조에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용타당도는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지금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걸로 내가 측정이 가능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척도에 이런 조작적 정의에 해당되는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세부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측정 설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성적 폭력이나 뭐 신체적 폭력만 가지고 오면 그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저 내용만 보고 액면가를 보고 그래서 액면 타당도라고도 했었는데 자,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이걸.
주관적으로. 이게 자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지 주관적으로 그냥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구성체 타당도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구성체 타당도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성체 타당도는, 자 여기를 이제 실제 자료 수집을 해봐요. 자료 수집을 해보면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값이 이제 나와요. 얘들이 각각의 값에서 여기 지금 T12까지 나왔는데, 스코어, 예를 들어 스코어 1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2점 스코어 S2, S3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S12까지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성체 타당도는 이론적으로 기대되었던 그러한 내적 구조가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제 검사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점수와의 관계를 봐요. 여기를. 예. 여기가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65번 요거 있죠? 요거 뭐라고 했냐면 MTMM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MTMM이에요. MTMM. 이 점수를 봐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보세요. MTMM은 뭐냐면은, 자, 이 자긍심에 해당되는 T1, T2, T3은 얘들의 상관관계는 자, T와 T1과 T4의 관계나 T1과 여기 사 있죠. 이 자기 노출에 해당되는 T, 예를 들어서 7 간의 상관관계보다 얘들 이 세 개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야 돼요. 왜? 자긍심의 하위 요소들이니까. 알았죠?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이 나오는 측정값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이 MTMM인데, 이 MTMM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성타당도예요. 그러니까 구성타당도는 더 정확하게 자료의 측정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값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게 가장 타당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개념의 복수의 특질들과 복수의 방법들로 측정된다면 각 특질 내 항목들, 그러니까 여기 자긍심의 이 각 특질, 자긍심의 이 항목들, 자신감의 항목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특질 내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른 특질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도 높아야 한다. 이해됐죠? 예. 자긍심에 해당되는 T1에서 T3까지의 여기 내 이 항목들 간의 얘들의 상관관계는 T와 다른 여기 지금 다른 특질 항목들의 하위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상관관계를 봤을 때 걔들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6번 할게요. 66번 보면은 66번이 문화적 편견이죠? 문화적 편견입니다. 그다음 67번. 무작위 오류는 신뢰도와 타당도 중 뭐를 낮춘다고요? 신뢰도를 낮춘다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에 시간, 공간, 자격 조건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모집단이죠? 모집단입니다. 자, 그다음에 69번. 자료 수집의 단위가 관찰 단위죠? 자, 여기가 관찰 단위이고, 실제 분석하는 단위가 분석 단위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가 항상 일치한다고 하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다음에 70번. 이건 비표본 오차입니다. 비표본 오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69번은 이건 신뢰 수준입니다. 신뢰 수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집 과정에서의 맨 처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모집단을 확정하는 거라고 했죠? 모집단을 확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끝은 이제 표본 추출하는 거고요. 자, 제가 처음과 끝은 일단 알아라고 했습니다. 다 못 이룰 거면. 그 다음 이제 71번. 자, 층화 표집과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의 할당 표집이 동질적인 집단의 표집 오차가 이질적인 집단의 표집 오차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확률 분포 논리를 따른다라고 그랬었죠. 예. 자, 1000명, 모집단이 1000명이네요. 자, 근데 순서대로 배열한 모집단에서 4번이 처음 무작위 선정되었다라고 하면 4번이 선정된 걸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처음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정된 게 9번이네요. 그러니까 얘와 여기 차이가 5가 발생되네요. 그 다음 여기도 보니까 5고요. 여기도 5네요. 그죠? 그러니까 표직 간격이 5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예. 현재 여기 보면 표직 간격은 5인 겁니다. 표본수를 지금 몇 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집 단수 나누기 표본수. 자, 모집 단수 나누기 표본 모집 단수 나누기 그 다음에 표본의 수를 나누면 표직 간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표직 간격이 5니까 모집 단수가 지금 1000이니까요. 표본수는 몇이었을까요? 당연히 200이었겠네요. 그죠? 예. 지금 200명 뽑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근데 표직 간격 5입니다. 자, 그다음에 73번. 요거는 지금 전체 모집 단어를 직접 표본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집 단어를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누고 자기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라고 했으니까 할당이죠. 그죠?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은 전체 모집 단어에서 직접 표본 추출하는 게 아니죠. 층을 나눠놓고 나눠진 층에서 표본 추출하는 겁니다. 층화 표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할당 표집도 마찬가지죠. 그죠? 74번. 이거는 이제 의도적 표집에서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의도적 표집을 더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최대 변화량 표집입니다. 최대 변화량 표집. 자, 그다음에 75번부터가 이제 75번이 그냥 8장인데 여기 75번이 여기는 자기 기입식 방법을 얘기하죠. 자기 기입식. 자기 기입식입니다. 이 방법. 자, 그다음에 76번. 자, 표준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에 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 중에서 표준화 면접은 신뢰도가 높은 거죠. 비표준화 면접은 프로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다고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77번. 이게 이제 캐 묻는 질문이 이제 프로빙이죠. 프로빙. 그죠? 네, 프로빙.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거. 프로빙이었던 거. 자, 그다음에 78번.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 관찰. 그다음에 79번은 반응성을 얘기했고요. 반응성. 그다음에 79번이 80, 그죠? 80번이 이제 2차 자료 분석이죠. 2차 자료 분석. 자, 그다음에 내용 분석은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수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내용 분석에서 맥락 단위가 기록 단위보다 상위 단위입니다. 그죠? 예, 만약에 기록 단위가 단어라면 맥락 단위는 문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록 단위가 문장이라면 그러면 이제 맥락 단위는 단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에서 전수조사에서는 비표본 오차는 발생되죠. 근데 표본 오차는 발생되지 않고요. 표본 조사에서는 둘 다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인데요. 자, 강의는 여기서 녹화는 기록